어이 청소부 계집년아. 당장 꺼져. 여군년 따위가 왜 이리 굼떠. 신임 사성 사령관을 청소부로 착각하고 모욕한 이성 장군. 다음 날 취임식 연단에 선 그녀를 보고 군 생활이 통째로 박살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 대한민국 육군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의 사단장실. 사방을 둘러싼 방탄유리 너머로 민간인 통제선, 그 너머의 비무장지대가 음산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최전방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긴장감의 정점에서 군림하는 자, 열쇠 사단장 마도철 소장이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은 금수저나 다름없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그것과는 무게가 달랐다. 그는 소위 가족 가장 족보도 없는이라 불리는 학군 장교 출신이었다. 정통 라인의 도움 없이 오직 현장에서의 도끼와 실력, 그리고 수십 번의 모의 훈련에서 증명된 압도적인 작전 수행 능력만으로 이 자리까지 기어 올라왔다. 그의 군 경력은 말 그대로 피와 흙먼지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마도철은 정치 군인들을 혐오했다. 실력 없이 인맥과 배경으로 별을 다는 자들, 전방의 추위와 화약 냄새 대신 따뜻한 후방 사령부에서 입만 놀리는 자들을 경멸했다. 사단장님, 다음 주 평택에서 열리는 연합사 부사령관 이취임식 관련 일정입니다. 젊은 부관이 결재판을 내밀었다. 마도철은 콧방귀를 뀌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시선이 신임 부사령관 양력 부분에서 멈췄다. 그리고 미간이 흉포하게 구겨졌다. 이게 오타가 아니면 장난치는 건가? 오타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천지인. 여자 이름이잖아.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정된 신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천지인 대장입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입니다. 마도철은 들고 있던 펜을 책상에 딱 소리가 나게 내던졌다. 그의 얼굴이 불쾌감으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최초? 최초 좋아하시네. 이게 군대야 아니면 무슨 여성 인권단체야? 그의 목소리가 사단장실의 무거운 공기를 찢었다. 부관은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사성 장군 대장이라고. 한미연합사부 사령관이야. 미군 놈들이랑 매일 머리 맞대고 작전 짜야 하는 자리야. 그런 자리에 치마 두른 여편네를 앉혀? 마도철의 신념 속에서 여군은 특정 보직의 한계가 명확했다. 간호, 행정 혹은 홍보. 그 이상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치일 뿐이었다. 특히나 전투와 지휘의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분명해. 요즘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놈의 여성 할당제인지 뭔지 하는 것 때문이겠지. 실력? 웃기지 말라고 해. 전쟁 나면 화장 고칠 시간이나 있겠어? 그게 집이 별 넷이라니. 내가 평생을 바친 군대가 이따위로 돌아가다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의 철책을 노려봤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북쪽의 적이 아니라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오염이었다. 자신의 실력과 자부심으로 쌓아올린 철옹성이 고작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별을 단 존재에 의해 모욕당하는 기분이었다. 평택이라. 똥별들 모여서 서로 훈장 달아주고 박수나 치는 그 역겨운 쇼에 가야 한다 이거지. 그는 이를 갈았다. 당장이라도 코앞의 수색대대 훈련장으로 달려가 포연 냄새라도 맡아야 속이 풀릴 것 같았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육군 소장이, 그것도 전방 사단장이 연합사 부사령관 취임식에 불참할 수는 없었다. 차 준비하라고 해. 이 빌어먹을 최초의 여성 대장님 얼굴이나 보러 가야겠으니. 마도철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그 폭풍의 눈을 향해 가장 오만하고 굳건한 편견을 품은 채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혐오하는 그 정치 군인 낙하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여군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자신 따위는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할 진짜 군인이라는 것을. 그의 자부심은 곧 깨어지기 위해 단단해져 있을 뿐이었다.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심장이 위치한 곳이었다. 마도철 소장은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으로 승전관 로비에 들어섰다. 승전관은 연합사 최고 위급 장성들의 회의 및 의전 행사를 위해 마련된 최첨단 시설이었다. 전방에 흙먼지 날리는 사단 사령부와는 공기부터 달랐다. 값비싼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섞어 쓰는 미군과 한국군 장교들. 마도철은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쟁 노름을 위한 사치라고 생각했다. 젠장, 에어컨은 왜 이렇게 세게 틀어놨어? 그는 툴툴거리며 이 취임식 본 행사에 앞서 잠시 열리는 고위 장성급 사전 환담회 장소로 향했다. 그는 일부러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이 방대한 기지에서 길이라도 잃으면 망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환담회가 열릴 퍼시픽 룸은 아직 문이 닫혀 있었다. 마도철은 근처의 빈 전략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잠시 숨을 돌리며 마음을 가다듬을 장소가 필요했다. 어차피 아무도 없겠지. 그는 문을 밀고 들어섰다. 거대한 홀로그램 전술 지도와 수십 개의 스크린이 벽을 메운 최첨단 지휘 통제실이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통유리 창을 통해 험프리스 기지 전경을 내려다보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수수한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몇 가닥 흘러내린 머리카락이나 소매 끝에 살짝 묻은 먼지는 그녀가 방금 전까지 무언가 실무적인 작업을 하다 왔음을 짐작게 했다. 마도철은 순간 그녀를 기지시설 관리 직원이나 행사를 준비하는 하급 부사관쯤으로 여겼다. 어이 아줌마. 그가 권위적인 목소리로 불렀다. 여성은 천천히 돌아섰다. 날카롭거나 화려한 인상은 아니었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차분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볼일 끝났으면 나가. 여긴 민간인이나 하급자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마도철이 턱짓으로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성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승전관 내에서도 최고 등급의 보안 구역입니다. 혹시 방문증을 폐용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마도철은 어이가 없었다. 일개 직원이 혹은 기껏해야 중사나 상사쯤 되어 보이는 여군이 감히 자신에게 절차를 운운하는 것이었다. 뭐? 지금 날 가르치겠다는 건가? 내가 누군지 알아? 방문객의 신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니까요. 그 차분한 태도가 마도철의 인내심을 끊어놓았다. 그는 이 건방진 여자가 신임 사령관이 온다는 소식에 군기가 빠졌다고 생각했다. 이봐 아줌마년아. 다 했으면 꺼져. 곧 여기 신임 사령관님 들어오신다고. 너 같은 잡것들이 얼쩡거릴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의 고함에 가까운 폭언에도 여성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군인이시군요. 어깨의 계급장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뭐? 군인이시라면 언행의 격식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당신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며 저는 당신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 순간 마도철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감히 일개 작업복을 입은 여군년이 자신에게 훈계를 하고 있었다. 뭐? 이 여군년이 진짜 미쳤나? 마도철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그녀의 작업복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내년이 누군데 감히 날 가르쳐. 여성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마도철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봤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제5보병사단장 마도철 소장이야. 이 별 2개가 네 집게 이름인 줄 알아. 넌 뭔데? 넌 뭔데 이년아. 그가 그녀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손 당장 놓으시죠. 마 소장. 여성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나 욕설이 아닌 그의 계급을 정확히 호명하는 서늘한 명령이었다. 마도철은 우뚝 멈췄다. 멱살과 머리채를 쥔 손에 힘이 풀렸다. 어떻게 이 여자가 자신의 계급과 신분을 아는 거지? 벌커그. 바로 그때 전략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제너럴 CHEON. 브리핑 자료 준비요? 천장군님. 브리핑 자료 준비.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미 육군 중장과 대한민국 합참 본부장 중장이었다. 별 6개가 동시에 방 안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대한민국 최전방 사단장이 작업복을 입은 한 여성의 멱살과 머리채를 쥐고 벽에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미군 중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합참 본부장은 숨을 들이켰다. 마도철 소장.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합참 본부장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마도철은 그제야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군 중장의 반응이었다. 그는 마도철을 본체만체하고 머리가 헝클어진 그 여성에게 달려가 깍듯이 경례를 붙였다. 제너럴, 괜찮으십니까? 경호팀을 부르겠습니다. 장군님. 마도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제너럴? 장군님? 여성은 아니, 천지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차분히 넘기고 구겨진 작업복 깃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례하는 미군 중장과 안절부절 못하는 합참 본부장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잠시 군기에 대해 토론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도철에게 향했다. 그 눈은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마도철 소장. 잠시 후 환담회장에서 다시 보지. 그땐 그대의 본분을 제대로 보여주길 바라네. 그녀는 두 중장에게 눈짓했고 3사람은 마도철을 그 자리에 남겨둔 채 방을 나갔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도철의 심장이 멎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천장군 설마 저 여자가. 그의 오만했던 자부심이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이 취임식 행사장인 바커 필드는 수천 명의 한미 장병들과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도철 소장은 귀빈석 2번째 줄, 다른 사단장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아닐 거야. 동명이인이겠지. 아니면 그래, 군무원 출신 일성 장군 정도일 수도 있어. 나를 겁주려고 합참 본부장이랑 짜고 친 거겠지.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30분 전 승전관의 그 차가운 회의실에서 느꼈던 공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합참 본부장이 그를 바라보던 그 경멸적인 눈빛, 미군 중장이 제너럴 CHEON을 챙기던 그 다급한 태도는 연기가 아니었다.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의장대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폴 라케머라 대장 입장. 미국의 사성 장군이 입장하고 모든 이가 기립해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곧이어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이어서 오늘 새롭게 취임하시는 신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대한민국 육군대장, 천지인 장군 입장. 마도철은 숨을 멈췄다. 단상 위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조금 전에 수수한 작업복이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각이 잡힌 대한민국 육군 정복. 그리고 그 어깨 위에서 감히 눈을 마주치기 어려울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는 4개의 은빛 별. 대장 천지인. 그녀는 조금 전 자신이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아줌마년, 여군년이라 모욕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마도철의 눈앞이 노래졌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그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한 한마디와 폭력적인 손길 한 번에 재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느꼈다. 천지인 대장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미군 사령관과 나란히 섰지만 그 위세는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과 내외 귀빈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마도철이 앉아있는 곳에서 잠시 멈췄다.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였지만 마도철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 눈빛은 나는 너를 안다고, 너의 죄를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천지인 대장의 취임사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수천 명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존경하는 한미 양국 장병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연합사 부사령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담담하게 입에 올렸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여성으로서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작전 속에서 피를 나누고 생사를 넘나들었던 여러분의 동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섰습니다. 마도철은 낙하산 정치 군인이라며 그녀를 비웃었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다. 우리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편견과 오만입니다. 실력이 아닌 성별로 동료를 재단하는 낡은 생각, 계급이 곧 인격이라 착각하는 잘못된 권위의식, 그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의 강철 같은 규율을 좀먹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모든 단어가 모든 문장이 창이 되어 마도철의 심장에 박혔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바쳐 그 어떠한 편견도 우리의 전투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자신의 계급을 무기 삼아 전우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를 한다면 연합사부 사령관인 제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마도철 소장을 향한 공개적인 선전포고였다. 취임사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미군 장성들은 감명 깊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오직 마도철만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미동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군 생활은 오늘 이 순간부로 끝났다는 것을. 아니,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개박살의 시작일 뿐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실력주의의 화신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목에 가장 차가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 취임식이 끝나고 이어진 축하연.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가장 격식 있는 장교 클럽 리버밴드는 수백 개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양국의 언어가 뒤섞인 화기애애한 대화로 가득 찼다. 별들의 향연이었다. 미군과 한국군의 3성, 4성 장군들이 웃으며 신임 부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했다. 단 한 사람 마도철 소장을 제외하고. 그는 연회장 가장 구석, 거대한 관엽수 화분 뒤에 숨어 있었다. 유령이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조금 전 이 취임식장에서 천지인 대장의 그 서늘한 시선을 받은 이후 그는 몸이 마비된 듯 했다. 끝났어. 모든 게 끝장이야. 그의 뇌리가 하얗게 타들어갔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연천의 제오보병사단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 숨고 싶었다. 그는 비척거리며 출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정복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가 막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그의 앞을 그림자 하나가 가로막았다. 마 소장, 어디 가시나? 합참작전본부장 손진규 중장이었다. 승전관에서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던 바로 그 삼성 장군이었다. 손 중장의 눈은 얼음장 같았고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본부장님, 저는 사단에 급한 복귀. 복귀? 손 중장이 코웃음을 쳤다. 마 소장, 사태 파악이 아직 안 되는가? 자네는 지금 연합사 부사령관을, 그것도 미군 장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려 했어. 이건 단순한 하극상이나 실수가 아니야. 이건 외교 문제고 군사 반란에 준하는 중대 사안이야. 반란이라니요? 그건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오해? 손 중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자네가 천 대장님의 멱살을 쥐고 머리채를 잡아챘어. 그리고 자네 입에서 나온 아줌마년, 여군년 소리도 내 귀로 똑똑히 들었네. 그게 오해인가? 마도철은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 중장은 한 걸음 다가서며 오직 마도철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자네는 지금 이 순간부로 평택기지 내 장성 숙소에 대기하도록. 육군본부의 별도 명령이 있기 전까지 평택기지를 이탈하는 즉시 자네를 탈영 혐의로 간주하여 헌병대에 체포명령을 내리겠네. 본부장님, 사단장입니다. 제가 최전방 사단장입니다. 저를 이렇게 대우하실 순 없습니다. 사단장? 손 중장은 마도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다. 자네가 스스로 걷어찬 그 사단장이라는 직위가 지금 자네를 지켜줄 것 같은가? 마도철 소장, 자네는 이제 사단장이 아니야. 그저 피의자일 뿐일세. 손 중장은 그대로 돌아서서 다시 연회장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마도철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피의자라는 단어가 그의 뇌수를 후려쳤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의 당당한 소장, 열쇠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사실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힘없이 발걸음을 돌려 배정받은 장성 숙소로 향했다. 그 누구의 배웅도 없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과 음악이 그가 걸어가는 어두운 복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문을 잠그고 재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유일한 끈이자 육군본부 내에서 자신을 밀어주던 인사참모부장 황인식 중장이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황 장군님, 접니다. 마도철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마도철이 다급하게 외쳤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황 중장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마 소장, 자네 지금 어디인가? 평택기지 숙소입니다. 지금 합참의 손 중장이 저를. 마도철. 황 중장의 불호령이 마도철의 티를 찢었다.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건가? 지금 내 전화가 불이 나고 있어. 국방부 장관실, 합참의장실, 심지어 주한미군 사령관실에서도 자네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 일개 사단장이 신임 연합사 부사령관 취임식장에서 무슨 난동을 부린 게냐? 마도철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미 모든 보고가 끝난 것이었다. 장군님, 그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그분이 천지인 대장님이신 줄 모르고 그냥 작업복 입은 여군인 줄 알고 약간의 마찰이. 마찰? 약간의 마찰? 황 중장의 목소리에는 실소를 넘어선 분노가 담겨 있었다.
자네 손진규 중장이랑 버웰미 중장이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나? 상관에 대한 고의적 폭행 및 협박, 성차별적 모욕 발언을 통한 군 기강문란, 한미동맹 신뢰 훼손이야. 이 세 가지 혐의만으로도 자네 군복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장군님,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자네가 폭행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나 있나? 황 중장이 말을 끊었다. 천지인 대장이야. 육사 출신도 아닌 여군이라고 얕봤나? 그분이 지난 수십 년간 어디서 뭘 했는지 자네가 알기나 해? 자네가 연천에서 땅개들 굴릴 때 그분은 아프가니스탄이랑 소말리아에서 실탄 박히는 전투를 지휘했어. 자네가 감히 여군년이라고 부른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실전에서 적의 심장을 쏴본 장군이란 말이다. 마도철은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마 소장, 난 자네의 그 도끼를 높이 샀네. 학군 출신으로 그 자리까지 오른 근성을 믿었어. 하지만 자네의 그 도끼가 오만과 편견으로 변질된 줄은 몰랐군. 자네는 군인의 명예에 똥칠을 했어. 그것도 미군들 앞에서. 나도 자네 못 살려. 아니, 안 살릴 걸세. 장군님, 장군님,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말게.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마도철은 허망하게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방 안에는 기계적인 신호음만이 울려 퍼졌다. 그의 마지막 동아줄이 그의 가장 든든했던 방패가 그를 버렸다. 한편 같은 시각 연합사 부사령관 집무실. 천지인 대장은 헝클어졌던 작업복을 벗고 말끔한 정복으로 갈아입은 채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방금 전 손진규 중장이 보고한 마도철 소장 관련 최초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똑똑우.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미 사성 장군 폴 라케머라 연합사령관이었다. 제너럴 CHEON. 늦은 시간 미안하네. 아닙니다, 제너럴. 축하연은 괜찮으셨습니까? 라케머라 사령관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자네가 괜찮은지 물으러 왔네. 오늘 일은 정말 유감일세. 미군을 대표해서 사과하네. 우리 기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다니. 천지인 대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들었다. 사령관님의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미군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육군 내부에 아주 오래되고 썩어빠진 문제일 뿐입니다. 버웰 중장의 보고를 받았네. 그가 자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안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지인 대장은 일어서서 창밖의 기지 야경을 바라보았다. 사령관님, 저는 이 문제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접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 그가 모욕한 대상이 사성 장군 천지인이 아니라 이제 막 임관한 여군 소위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멱살을 잡은 대상이 장군이 아니라 묵묵히 청소하던 사병이었다면요? 라케머라 사령관은 그녀의 말뜻을 알아듣고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계급을 흉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견을 정당화했습니다. 저는 마도철이라는 한 명의 장군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도철로 대표되는 우리 군 내부에 만연한 그 낡고 위험한 편견 자체를 뿌리 뽑으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포성보다도 무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육군본부에 정식으로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군법과 규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4개의 별을 달고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천지인의 단호한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 그 어떤 전임자들보다도 강인한 철의 여인임을 깨달았다. 마도철 소장이 갇힌 숙소방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날벌레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연회장의 불빛은 꺼졌지만 그를 옥죄는 거미줄은 이제 막 촘촘하게 짜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마도철 소장은 잠 한숨 자지 못했다. 밤새 그를 괴롭힌 것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었다. 대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래, 내가 실수했다. 하지만 여자인 줄 몰랐다고. 아니, 사성 장군인 줄 몰랐다고. 그깟 실수 한 번으로 최전방 사단장을 이렇게 내팽개쳐? 그의 오만은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천지인 대장이 정치군인, 낙하산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 이건 분명히 함정이야. 육사 출신도 아닌 여자가 별 넷을 다니까 본보기로 누군가 하나 조지려고 한 거야. 그런데 하필 내가 걸려든 거지. 그 독사 같은 년. 그가 입술을 씹으며 분노를 태우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마도철 소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헌병 2명과 함께 서류 가방을 든 한 장군이 들어섰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독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강민석 소장이었다. 마도철과 동기였지만 육사 출신의 단 한 번의 비리나 실수 없이 감찰 업무로만 별을 단 피도 눈물도 없는 자였다. 마도철은 동기라는 사실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강민석의 눈빛을 보자마자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강 장군, 이게 무슨 짓인가? 동기끼리 이럴 수 있나? 강민석은 아무런 대답 없이 차가운 눈으로 마도철의 숙소를 훑어봤다. 그리고 헌병에게 턱짓했다. 지금부터 마도철 소장의 모든 개인 휴대 물품을 압수한다. 통신 기록, 문자 내역 전부 확보하도록. 뭐? 강민석, 내가 감히. 내가 내 친구 마도철이야. 친구. 강민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 친구 마도철은 학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악바리 근성으로 최전방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는 상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으며 동기에게 친구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범죄 혐의자일 뿐이야. 강민석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어젯밤 자네가 황인식 중장에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네. 함정이다. 독사 같은 년이다. 자네 지금 이 순간에도 천지인 대장님을 모욕하고 있더군. 마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황인식 중장과의 통화 내용까지 감찰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완벽하게 버려졌다는 뜻이었다. 자네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네. 강민석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1급 군사 기밀 도장이 찍힌 두꺼운 봉투였다. 육군 참모총장님의 특별 지시다. 자네의 그 썩어 빠진 편견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마도철에게 천지인 대장의 실제 경력 파일을 열람시키라고 하셨네. 그딴 걸 내가 왜 봐. 여자 할당제로 별단 거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마도철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발악했다. 읽어. 강민석이 명령했다. 자네가 지금부터 읽게 될 내용은 자네가 평생을 바친 군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깨닫게 해줄 걸세. 마도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십 장의 문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성명 천지인 임관 학군 장교 보병. 학군? 육사가 아니었어? 주요 경력.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 대테러 팀장 비고 여군 최초이자 유일한 대테러 작전 팀장. 5년간 대테러 작전 및 비밀 침투 작전 수행. 마도철의 숨이 멎었다. 707특임단. 그것도 여군이 행정이나 지원이 아닌 작전 팀장이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오시노 부대 특수작전팀 지휘관 비고 탈레반 고위급 간부 생포 작전 황금 독수리 작전 지휘. 교전 중 부상에도 불구 아군 피해 없이 작전 성공. 을지무 공훈장 수훈. 을지무 공훈장? 실전 전투 공로. 소말리아 파병 청해부대 검문 검색대장 비고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최선봉에서 고속단정에 탑승하여 3호 주얼리호 선체 진입. 해적 3명 사살, 인질 전원 구출. 마도철은 자신이 전쟁 나면 화장이나 고칠련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의 손이 종이를 쥔 채 부들부들 떨렸다. 육군 제22보병사단 율곡부대 수색대대장 비고 여군 최초의 전방 수색대대장. 임기 중 3회에 걸친 북한군 무장 침투 시도 전원 사살 및 격퇴. 대통령 부대 표창 수상. 22사단 수색대대장. 내가 지휘하는 5사단보다 더 험한 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민사작전과장 비고 현지 무장 세력과의 교섭 및 연합군 합동작전 수행. 미 육군 동성무 공훈장 수훈.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처장. 육군 제7기동군단 북진선봉 군단장 중장.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중장. 파일은 끝이 없었다. 그녀의 경력은 마도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전과 최전선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야전 군인이라는 자부심이 이 종이 몇 장 앞에서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는 낙하산이 아니었다. 정치 군인은 더더욱 아니었다. 천지인 대장은 마도철 자신이 감히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피와 화약 냄새에 절어 살아온 진짜였다. 자신이야말로 따뜻한 연천 사단장실에 앉아 입만 놀리던 정치 군인에 불과했다. 왜 이런 경력이 알려지지 않았던 거지? 마도철이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강민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대부분이 특수임무였기 때문이지. 기밀 해제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네. 천 대장님은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며 별을 단 게 아니라 묵묵히 가장 위험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오른 걸세. 자네처럼 인맥이나 찾고 정치질이나 하면서 별을 단 게 아니라. 강민석의 말이 비수가 되어 마도철의 심장을 꿰뚫었다. 자네가 감히 아줌마년이라 부르며 멱살을 잡은 그분이 자네가 전쟁 나면 화장이나 고칠 것이라 비웃은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일세. 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도철 소장. 자네는 군인을 모욕한 게 아니야. 자네는 영웅을 모욕했어. 그리고 자네는 자네가 평생을 바쳐 지키겠다던 군인의 명예 그 자체를 짓밟은 걸세. 마도철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굳건했던 편견의 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파일 위에 얼굴을 파묻었다. 수치심과 절망감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뒤늦은 참회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강민석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말은 여기서 하지 말고 며칠 뒤에 열릴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서 하시게. 징계위원회라는 마지막 말은 마도철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참교육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개박살 뿐이었다. 일주일 뒤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육군본부. 가장 무겁고 엄숙한 회의실, 육군본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위원장은 육군 참모차장 중장이었고 위원으로는 인사사령관 중장, 법무실장 중장 등 육군의 최고 위급 장성들이 배석했다. 마도철 소장은 피고인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일주일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빳빳했던 정복은 구겨져 있었고 2개의 별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듯 초라하게 빛나고 있었다. 징계위원회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감찰실장 강민석 소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상 피징계자 마도철 소장은 지난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거행된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이취임식 당일 승전관 전략회의실에서 신임 천지인 부사령관에게 아줌마년 여군년 등의 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폭언을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대상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위협하는 상관 폭행을 자행하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는 명백한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 및 상관 폭행죄에 해당하며 또한 미군 고위 장성들이 목격한 바 이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인 참모 차장이 마도철을 노려보며 물었다. 피징계자 마도철 소장, 감찰 보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나? 마도철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천지인 대장의 경력 파일을 본 이후 그의 오만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없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최후 변론을 하겠나. 저는 군인으로서, 상관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무지하고 오만한 편견이 대한민국 군의 영웅이신 천지인 대장님께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드렸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위원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장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했다.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자 마도철 소장의 모든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고 그 죄질이 대한민국 군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육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마도철은 눈을 감았다. 하나. 피징계자 마도철 소장을 현 보직 제5보 병사단장에서 즉각 보직 해임한다. 첫 번째 망치가 떨어졌다. 그의 왕국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는 순간이었다. 하나. 피징계자 마도철 소장을 진급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향후 모든 진급 심사에서 영구 제외한다. 그의 미래가 사라졌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별 3개는커녕 지금의 별 2개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 피징계자 마도철 소장에게 육군 최고 수위의 징계인 강등을 의결하고 참모총장께 상신한다. 마도철의 눈이 번쩍 뜨였다. 강등. 그것은 소장에서 준장으로 계급이 떨어지는 군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최종 징계 확정 전까지 피징계자를 육군정책연구위원이라는 명예직으로 발령하고 사실상의 자택 대기를 명한다. 그것은 끝이었다. 사단장에서 해임되고 진급이 누락되며 계급까지 강등당하고 결국 불명예 전역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이었다. 개박살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완벽한 몰락이었다. 다음 날 마도철은 짐을 싸기 위해 헌병의 감시 하에 연천의 5사단 사단장실로 돌아왔다. 그가 왕처럼 군림했던 그곳이었다. 그가 막 자신의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단장실 중앙에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했던 천지인 대장이 팔짱을 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장님. 마도철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서 있게. 천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막았다. 그녀는 마도철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전투화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울렸다. 자네의 징계 결과를 들었네. 강등이라. 자네에게는 과분한 처벌이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장님, 제발 용서를 구하러 온 건가? 천지인은 그의 코앞에 멈춰 섰다. 그 키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도철은 그녀의 기에 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나는 자네를 용서할 생각이 없네. 자네가 모욕한 것은 천지인 개인이 아니야.
자네는 이 군복을 입고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여군을 모욕했고 나아가 자신의 계급을 흉기처럼 휘둘러 약자를 짓밟는 썩은 군인의 표본을 보여줬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마도철의 소장 지휘봉을 집어들었다. 자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이 별 2개. 자네가 학군 출신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며 가졌던 그 자부심. 그것이 언제부터 오만으로 변질되었나. 천지인은 지휘봉을 마도철의 가슴에 툭툭 쳤다. 나는 자네의 그 오만한 멱살잡이보다 그 편견에 가득 찬 눈빛이 더 역겨웠네. 여군년이라. 그래, 그 여군년이 지금 자네의 목줄을 쥐고 있어. 기분이 어떤가? 마도철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다. 자네에게 군복을 벗을 기회조차 주는 것이 아깝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자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천지인은 지휘봉을 책상에 딱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지금 당장 사단전 장병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네의 그 더러워진 군복을 스스로 벗고 이 부대를 떠나게. 그리고 자네의 남은 인생 전부를 자네가 오늘 저지른 이 부끄러운 과오를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그녀는 마도철을 노려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 아닐세. 자네가 모욕했던 한 명의 군인이 자네에게 내리는 마지막 자비일세. 천지인 대장은 그대로 돌아서서 사단장실을 나갔다. 마도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의 군 생활, 그의 명예, 그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사단장이 아니었다. 그저 계급 강등을 기다리는 불명예스러운 패배자일 뿐이었다. 연병장에는 5사단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단장이었던 자가 스스로 자신의 어깨에서 별을 떼고 사단 마크를 떼어내는 치욕적인 모습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마도철은 그 수천의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부대를 빠져나갔다. 개박살은 그렇게 가장 처절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현역, 그것도 최전방을 책임지는 메이커 사단의 사단장이 신임 연합사부 사령관의 멱살을 잡고 여군년이라 모욕한 사건. 이것은 단순한 군기문란이 아니었다.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스캔들이었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국방부를 넘어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미 국무부에도 한국군 내부의 심각한 지휘체계 훼손 사례로 비공식 보고되었다. 마도철의 이름은 육군 장교단의 수치 그 자체가 되었다. 마도철은 모든 것을 잃었다. 5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그날, 그는 연병장의 도열한 수천 명의 부하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2개와 사단장 지휘봉을 반납했다. 그들의 눈빛은 경멸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바라보는 듯한 차갑고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그것이 그 어떤 비난보다 마도철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헌병의 감시 하에 사단장 관사를 떠나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의 한 구석에 처박힌 육군정책연구위원실로 출근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무실이 아니었다. 감옥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 2층, 먼지 쌓인 캐비닛 몇 개와 10년은 됨직한 낡은 책상이 전부였다. 전화기는 있었지만 그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관도 행정병도 없었다. 그는 그저 숨쉬는 유령이었다. 그의 공식적인 임무는 미래 전력 증강을 위한 보병 운용 방안 연구였지만 그에게 보고서를 요구하는 사람도 그가 쓴 보고서를 읽어줄 사람도 없었다. 그는 그저 강등이라는 최종 징계가 확정되어 불명예 전역을 할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군인이었다. 출근 첫날 그는 점심시간에 영내 식당에 갔다. 그가 식판을 들고 들어서는 순간 왁자지껄하던 식당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수백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 경멸,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저 사람이 그 마도철이야. 천지인 대장님 머리채를 잡았다는. 미쳤지. 학군 주제에 별 2개 달더니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야.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등에 박혔다. 평생을 열쇠 사단장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조리돌림 당하는 죄인이었다. 그는 식판을 든 채 그대로 돌아서서 자신의 지하 감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는 식당에 가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텅 빈 사무실로 출근해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생애를 반추했다. 학군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육사 출신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했다. 야전에서 구르고 부하들을 조이고 실적을 내기 위해 잠도 자지 않았다. 그렇게 피땀으로 별을 달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나? 그는 여전히 천지인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운이 좋았던 여자,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던 여자라는 마지막 편견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무실 구석의 캐비닛에서 낡은 군사 잡지들을 발견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잡지를 넘기던 그의 손이 우뚝 멈췄다. 특집 기획 그림자 속의 영웅들의 우리가 몰랐던 실전 지휘관. 그 기사에는 보안 해제가 막 끝난 몇몇 작전의 비화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름이 아닌 백호라는 코드명으로 불린 한 지휘관의 이야기가 있었다. 707 특임단 백호 팀장은 당시 아프간 주둔 미군 그린베레조차 포기했던 탈레반의 산악 요새에 단 3명의 팀원과 야간 침투를 감행했다. 적외선 감지기와 압력 감지기를 피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사모 주얼리호. 가장 먼저 고속단정에 탑승해 선체에 접근한 것은 청해부대 검문 검색대장이었던 백호였다. 그녀는이라는 단어. 마도철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감찰실에서 보았던 그 경력 파일을 떠올렸다. 기사는 계속되었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한미군 장교는 백호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녀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휘관이었고 전사였으며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군인보다도 냉철했다. 그녀가 돌격을 외쳤을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잊었다. 마도철은 잡지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가 화장이나 고칠년이라고 비웃었던 그 여자가 실제로 자신이 영화에서나 보던 전쟁 영웅이었음을, 그것도 미군들이 인정하는 진짜 전사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편견이, 그의 오만이, 그의 무지함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감히 신성한 무언가에 똥칠을 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잡지 위로 얼굴을 파묻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먼지 쌓인 지하 사무실을 울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깨달은 자의 끔찍한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통곡이었다. 같은 시각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사령부 지휘 통제실. 천지인 대장은 거대한 전술 상황판 앞에 서 있었다. 서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군함의 비정상적인 기동을 두고 한미 양측의 작전 참모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이지스함의 기동 반경을 북쪽으로 5km 전진 배치하여 중국 측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육군 제3함대 사령관중장이 강경하게 주장했다. 그는 육사 출신의 정통 작전통이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 7함대 소속 작전 참모소장과 반박했다. 너무 도발적입니다.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감수해야 합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이 회의를 주관하는 천지인 대장에게 쏠렸다. 그녀는 10분 넘게 아무 말 없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가 상황판 앞으로 걸어 나갔다. 삼함대 사령관님. 예, 대장님. 사령관님의 주장은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자는 고전적인 해군 전략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삼함대 사령관의 어깨가 으쓱했다. 하지만 천지인 대장이 말을 이었다. 우리의 목적은 경고입니까? 아니면 승리입니까?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상황판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중국 군함의 현재 위치는 그들의 보급선에서 이탈한 지점입니다. 그들은 지금 경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지스함을 전진 배치하면 그들은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물러날 것이고 우리는 아무런 실익 없이 연료와 작전 피로도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녀는 포인터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우리가 움직여야 할 것은 이지스함이 아닙니다. 이지스함은 현 위치를 고수하며 오히려 통신을 침묵시킵니다. 대신 일본 오키나와에 대기 중인 우리 잠수함 홍범도함을 즉각 해당 해역의 심해로 침투시킵니다. 잠수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수상 전력의 반응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군함 바로 아래에 그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킬러가 따라붙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우리 소나기 안에 있다는 공포를 심어줄 것입니다. 그녀는 미군 참모를 바라봤다. 그리고 칠함대는 괌 기지의 전략 폭격기 한 대를 즉각 이륙시켜 작전 반경 외곽에서 선의 비행을 실시합니다. 레이더에는 잡히지만 의도는 알 수 없게요. 그녀는 다시 상황판을 보며 결론을 내렸다. 바다 위는 조용하게, 바다 밑은 치명적이게, 하늘은 위협적이게. 이것이 저의 작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삼면이 포위된 사냥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휘 통제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상대의 수를 몇 단계나 앞서 읽는 설계였다. 삼함대 사령관은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다. 미군 소장은 감탄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도철 사건 이후 일부 장성들 사이에 남아있던 여성 지휘관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이 이 완벽한 작전 브리핑 한 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천지인 대장은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을 향한 모든 편견을 압살하고 있었다. 그녀의 참교육은 마도철 한 명에게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향한 낡은 관습과의 전쟁이었다. 마도철이라는 암초가 제거되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깊었다. 그가 지휘했던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는 지휘관의 끔찍한 몰락으로 인해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다. 장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고 부사관들은 입을 닫았으며 병사들은 우리는 버려진 부대라는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하기 전 지휘 공백 상태인 5사단에 대한 연합사의 특별 전투준비 태세 점검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점검단의 단장은 이례적으로 연합사 부사령관인 천지인 대장 본인이 맡게 되었다. 이 소식에 5사단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다. 미쳤어, 천지인 대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마도철 그 인간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찍힌 거야. 이제 우린 다 죽었어. 부사단장 준장 이하 전 장병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천지인 대장이 마도철의 잔당을 색출하고 부대를 해체 수준으로 박살내기 위해 온다고 생각했다. 점검 당일 5사단 사령부 연병장은 살얼음판 같았다. 천지인 대장이 탑승한 헬기가 굉음을 내며 착륙했다. 그녀는 헬기에서 내렸다. 화려한 정복이 아닌 흙먼지가 묻은 일반 전투복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사성 계급장 대신 위장색의 대장 표식만이 붙어 있었다. 부사단장이 달려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제5보병사단 부사단장 준장 김길수. 대장님 이하. 됐다.
천지인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말을 끊었다. 의전은 생략한다. 지금부터 사단장 지휘실이나 회의실로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겠다. 예, 대장님.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마도철 소장이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 지금 즉시 최전방 GOP 1반전초 소초로 안내해라. 가장 험하고 가장 북쪽과 가까운 곳으로. 천지인의 명령에 참모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천지인은 방탄 헬멧을 쓰고 전투 조끼를 입은 채 참모 몇 명만 대동하고 험준한 산악 지형을 올라 GOP 철책선에 도착했다. 늦가을의 칼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브리핑을 받지 않았다. 대신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인 한 병사에게 다가갔다. 수고 많다, 용사. 근무는 힘들지 않나?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나? 병사는 잔뜩 얼어붙어 사성 장군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밥도 잘 나옵니다. 그런가? 천지인은 병사의 방탄 헬멧 턱끈을 직접 조여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나? 방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자네 소초장에게 전 소초원에게 즉각 보급된 최고급 방한 피복을 지급하라고 내 이름으로 명령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녀는 초소를 지나 병사들의 생활관막사우로 거침없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우려했던 마도철의 유령을 마주하게 되었다. 한 생활관에서 고성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이게 지금 청소한 거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 마도철 사단장님이 나를 직접 이 중대장 자리에 앉히셨어. 사단장님은 비록 가셨지만 그분의 군인 정신은 내가 이어받는다고. 너희 같은 빠져먹은 새끼들은 몽둥이로 다스려야 해. 한 젊은 대위가 병사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관물대를 발로 차며 폭언을 쏟아붓고 있었다. 부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미친놈이. 천지인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 조용히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섰다. 폭언에 열중하던 황 대위는 누군가 들어온 것을 보고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는 전투복 차림의 천지인을 그저 점검단 소속의 영관급 장교 중령이나 대령쯤으로 생각했다. 누구십니까? 지금 중대 교육 중이니 나가주십. 황 대위의 말이 멎었다. 천지인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전투복 가슴팍에 달린 선명한 육군 대장 표식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황 대위의 눈이 2배로 커졌다. 그의 입이 벌어지고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충충셩. 대장님.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천지인은 아무 말 없이 그가 걷어찬 관물대를 손으로 쓸었다. 그리고 손가락에 묻은 먼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청소가 미흡하긴 하군. 아닙니다. 제가 당장 다시 시키겠습니다. 아니. 천지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자네가 직접 하게. 지금 당장 이 바닥에 엎드려서 자네 혀로 이 먼지를 다 하차보게. 예. 네, 대장님. 못하겠나? 천지인은 황 대위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봤다. 그 눈빛은 승전관에서 마도철이 마주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자네는 지금 마도철의 이름을 팔아 그의 썩은 정신을 이어받으려 하고 있더군. 부하들을 몽둥이로 다스려? 자네가 조폭인가 아니면 군인인가? 그것이 아니라 군기를 잡기 위해서. 군기? 천지인은 생활관의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이들이 누군지 아나? 이들은 자네의 군기를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 아니야. 이들은 대한민국 그 자체이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민이야. 그런데 자네가 감히 국민을 개새끼라 부르며 몽둥이를 운운해? 그녀는 황 대위의 가슴에 달린 중대장 휘장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자네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네.
아니, 군복을 입을 자격조차 없어. 천지인은 뒤에 서 있던 부사단장에게 명령했다. 김준장. 예, 대장님. 저자 지금 당장 보직 해임하고 감찰에 넘기게. 내가 연합사로 복귀하기 전까지 저자의 군복을 벗겨서 내 눈앞에 가져오도록 명령 받들겠습니다. 황 대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마도철의 유령이 천지인의 손에 의해 다시 한번 처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천지인은 겁에 질린 병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용사들, 똑똑히 들어라. 나는 연합사 부사령관 천지인 대장이다. 여러분의 전임 사단장은 여군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는 그 대가를 치렀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소문으로만 듣던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다.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이지만 그 계급은 부하를 짓밟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부하를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다. 실력 없는 자가 계급을 탐하고 무능한 자가 폭력에 기댄다. 그녀는 생활관 한쪽에서 눈물을 애써 참고 서 있는 한 여성 군인을 발견했다. 방금 전 황 대위에게 함께 질책을 받던 하사였다. 그대 이름이 뭔가? 하사 박지수입니다. 박하사. 그대는 방금 저 무능한 지휘관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리를 지켰다. 그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와 책임감이 보이는군. 그대가 이 생활관의 선임 부사관인가? 아닙니다. 분대장입니다. 좋다. 천지인은 박하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대 같은 군인이 오사단의 희망이다. 저런 썩은 뿌리는 내가 다 뽑아낼 것이니 그대들은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을 틔우도록 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해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박지수 하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감격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천지인 대장은 오사단에 드리워져 있던 마도철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존중과 실력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그녀의 참교육은 파괴가 아닌 새로운 건설을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었다. 마도철은 육군정책연구위원이라는 직함 아래 용산의 지하 사무실에서 6개월째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강등 징계는 최종 확정되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아닌 준장 마도철이었다. 어깨의 별 2개는 하나로 줄었고 그의 저녁 날짜만 기다리는 신세였다. 지난 6개월은 그에게 지옥이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천지인 대장의 멱살을 잡던 그 순간의 악몽을 꾸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군사 잡지에서 읽었던 그녀의 영웅적인 실전 기록들을 떠올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으며 무지했는지를. 그의 오만은 완전히 부서졌다. 그 자리에는 뼈아픈 수치심과 자신이 모욕했던 그 진짜 군인에 대한 경외심만이 남았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이 끝났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마도철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낡은 준장 정복을 꺼내 입었다. 별 하나가 달린 어깨는 너무나도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용산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리고 무작정 평택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캠프 험프리스 정문.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헌병이 그의 차를 가로막았다. 연합사 부사령관님을 뵈러 왔습니다. 마도철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성함과 용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육군 준장 마도철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헌병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상황실에 무전을 쳤다. 잠시 후 헌병대장이 직접 게이트로 나왔다. 마 준장님,
사전에 예약된 방문 일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대장님께서는 현재 준장님을 만날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압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딱 한 번만.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지 않으시면 상부 명령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마도철은 차에서 내렸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대장님께서 퇴근하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는 정문 옆 칼바람이 몰아치는 연병장 한 구석에 꼿꼿이 섰다. 별 하나가 달린 늙은 장군은 마치 참회하는 순례자처럼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1시간, 2시간, 5시간이 지났다. 해가 지고 평택 기지에 어둠이 내렸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그의 정복을 뚫고 들어왔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기지 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마도철이 게이트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고 있다. 밤 10시. 모든 업무를 마친 천지인 대장이 퇴근을 위해 사령부를 나섰다. 그녀의 검은색 지휘 차량이 정문을 향해 다가갔다. 운전병이 보고했다. 대장님, 마도철 준장이 아직 저기 서 있습니다. 천지인은 차창 밖으로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는 마도철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차를 세우게. 차가 멈췄다. 천지인 대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본 마도철이 얼어붙은 몸을 힘겹게 움직여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헌병과 미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네, 대장님.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이마가 아스팔트 바닥에 닿을 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대기 속에서 처절하게 떨렸다. 저는 대장님께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같은 놈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천지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도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얼어붙어 있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대장님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제가 감히 여군년이라 부르며 모욕했던 분이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이셨음을, 제가 평생을 바쳐도 따라가지 못할 진짜 군인이셨음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저의 오만과 무지가, 저의 썩어빠진 편견이 대장님의 그 위대한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는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다. 군인의 길을 걷는 후배로서, 아니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칼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천지인이 입을 열었다. 일어나게, 마 준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경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과 일말의 연민이 섞여 있었다. 자네가 오늘 흘린 눈물과 이 사죄가 자네의 지난 과오를 덮을 수는 없네. 자네가 잃은 별과 명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알고 있습니다. 대장님, 자네가 나에게 저지른 짓은 나 개인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이 군복을 입은 모든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었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여군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었네. 천지인은 마도철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자네가 지난 6개월간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이 추위 속에서 뼈를 깎는 참회를 한 것이 진심이라면 그 진심마저 외면하지는 않겠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에게 내릴 수 있는 인간 천지인으로서의 마지막 잡이었다. 곧 저녁이라고 들었네. 군복을 벗고 나면 자네는 더 이상 나의 부하도 군인도 아닐세. 자네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아스팔트 바닥의 차가움과
자네가 깨달은 그 끔찍한 부끄러움을 절대 잊지 말게. 대장님.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실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타인을 재단하고 짓밟는 삶을 살지 말게. 그것이 자네가 나에게 그리고 자네가 평생을 바쳤던 이 군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세. 천지인 대장은 그 말을 끝으로 차에 올랐다. 검은색 세단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마도철은 차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얼어붙은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의 오만했던 성은 완벽하게 무너졌고 그 잿더미 속에서 그는 비로소 한 명의 비참하지만 진실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참교육은 그렇게 가장 혹독하고도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끝을 맺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다시 한번 순환했다. 마도철이 평택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박고 참회했던 그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다. 그리고 그 봄의 끝자락에서 마도철의 군 생활도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했다. 그의 저녁식은 그가 평생을 바쳐 꿈꿔왔던 화려한 장성급 예포나 후배들의 도열 그리고 빛나는 훈장 수여식 같은 것이 아니었다. 계룡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의 가장 구석진 창문도 없는 작은 인사기록실. 그곳이 그의 마지막 군 생활 무대였다. 낡은 철제 책상 위에는 전역증 한 장과 군인연금 증서가 전부였다. 인사 담당관인 젊은 대위는 한때 열쇠 사단장으로 불렸던 이 몰락한 장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이곳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마도철 준장님. 대위는 준장이라는 단어를 힘겹게 입에 올렸다. 그는 강등당한 장군을 어떻게 호칭해야 하는지 교육받은 바가 없었다. 마도철은 덤덤한 표정으로 펜을 들었다. 지난 몇 달간의 유배 생활과 그날 밤에 처절했던 고해성사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 한때 불타던 야망과 도끼는 사라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마도철. 그 세 글자를 쓰는 순간 수십 년간 자신을 지탱해왔던 군인이라는 정체성이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대위가 억지로 쥐어짜낸 인사말에 마도철은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렸던 별 한 개짜리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이 군대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물건이었지만 그는 미련 없이 그것을 남겨두고 일어섰다. 그가 인사기록실을 나와 본부 건물을 빠져나오는 동안 그에게 경례를 붙이는 군인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그저 마도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이든 민간인이었을 뿐이다. 육군본부 정문을 통과하자 낯선 민간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었다. 그는 평생을 군복이라는 갑옷 속에 살아왔다. 이제 그 갑옷이 벗겨지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벌거벗은 존재인지 실감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 가족들은 이미 그의 몰락과 함께 그를 외면한 지 오래였다.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정치질을 하지 못해 인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는 정처 없이 버스를 탔다. 한참을 달려 버스가 멈춘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다. 그의 눈에 낡고 빛바랜 간판 하나가 들어왔다.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요양병원. 그는 버스에서 내렸다. 그리고 홀린 듯이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을 전방에서 지킨다고 자부했던 진짜 전쟁의 상흔들이 가득했다. 두 다리를 잃은 노병, 화학 무기에 신경이 손상되어 몸을 떠는 노병, 전쟁의 기억에 갇혀 허공에 소리치는 노병들. 그들은 마도철이 평생을 바쳐 쫓았던 별이나 계급 같은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마도철은 그날부로 그곳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병원의 익명으로 기부하고 자신은 병원 구석의 작은 창고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그가 처음 맡은 일은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중증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는 일이었다. 한때 수천 명을 호령하던 사단장의 손은 이제 늙은 노병의 배설물을 닦아내는 데 쓰이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고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 눈물이 났다. 내가 왜 이런 짓까지.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목욕을 시키던 한 노병이 그의 손을 문득 잡았다. 노병은 치매로 인해 사람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맑은 눈빛으로 마도철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네 총각. 자네 손이 참 따뜻해. 마도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따뜻하다는 말. 그는 평생을 강하다, 독하다, 무섭다는 말만 들어왔다. 그의 손은 부하들을 후려치고 계급장을 움켜쥐고 그리고 감히 상관의 멱살을 잡았던 차가운 손이었다. 그는 노병의 앙상한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다. 그것은 수치심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감사라는 감정에서 비롯된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천지인 대장이 그에게 내린 마지막 자비의 의미를. 그녀는 그에게 죽음을 명한 것이 아니었다. 속죄의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계급과 명예라는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살. 그것이야말로 그가 여군년이라 모욕했던 천지인 대장이 사실은 목숨을 걸고 실천해왔던 진짜 군인의 길과 맞닿아 있음을 깨달았다. 마도철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마 선생으로 불렸다. 그는 매일 가장 먼저 일어나 병원 복도를 쓸고 노병들의 식사를 돕고 그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전쟁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어주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과 도끼는 완전히 사라지고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의 참교육은 끝났다. 그리고 그의 개과천선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1년 뒤 경기도 연천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 최전방 GOP. 마도철이 떠나고 황 대위가 불명예 전역한 그 소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낡고 음습했던 생활관은 밝고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속에서도 건강한 활기가 넘쳤다. 신임 소위님, 감시장비 섹터 값이 또 틀렸습니다. 이러다 적 침투하면 소위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날카롭지만 모욕적이지 않은 목소리가 관제실을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이제 중사 계급장을 단 박지수였다. 그녀는 천지인 대장이 방문했던 그날 이후 부대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새로운 사단장은 그녀의 실력과 리더십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그녀를 GOP 소초장 대리 임무에 임명했다. 갓 임관한 여군 소위가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다. 죄송합니다. 박 중사님. 박지수 중사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모니터 앞에 나란히 앉아 조작법을 차근차근 다시 설명했다. 소위님, 여기는 전방입니다. 실수 한 번에 우리 소초원들 목숨이 달렸습니다. 여군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숙지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1년 전 천지인 대장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다. 실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타인을 재단하지 않는다. 그 낡고 썩은 뿌리가 뽑힌 자리에 존중과 실력이라는 새로운 싹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소초 상황실 문이 열렸다. 충성. 소초원 전원이 기립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천지인 대장이었다. 그녀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고 없이 불시에 최전방을 방문한 것이었다.
모두 편히 근무하라. 천지인 대장은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상황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소초장 임무를 수행 중인 박지수 중사에게 머물렀다. 박 중사. 1년 만이군. 그 사이 소초를 아주 강철로 만들어 놓았어. 박지수 중사가 붉어진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대장님, 그때 해주신 말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 천지인 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도철이라는 한 명의 장군을 박살내기 위해 그 쇼를 벌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도철로 대표되는 낡은 시대를 끝내고 박지수 중사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었던 것이다. 천지인 대장은 관제실을 나와 칼바람이 부는 철책선 앞에 섰다. 그녀는 저 멀리 어둠에 잠긴 비무장지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도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육군본부 법무실의 비공식 보고를 통해 그가 요양병원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고 있음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그 보고를 받고 아무런 말 없이 서류를 파기하라고만 지시했다. 용서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인간이 스스로의 갱생을 위해 바다까지 내려가는 것을 막지도 않았다. 대장님, 바람이 찹니다. 부관이 다가와 외투를 건넸다. 천지인 대장은 외투를 받아들며 나지막이 말했다. 진짜 적은 저 철책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네. 그녀는 늠름하게 성장한 박지수 중사의 소초를 돌아보았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은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오만, 그리고 무지였지. 그 전쟁은 아마 군복을 벗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걸세. 부관은 그 말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천지인 대장은 다시 차가운 철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최초의 여성 대장이라는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별, 출신, 인맥이 아닌 오직 실력과 헌신만이 이 군대의 진정한 가치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다. 마도철이라는 거대한 낡은 성은 무너졌고 그 잿더미 위에서 천지인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비로소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감동과 교훈이 뒤섞인 이 길고도 혹독했던 참교육은 그렇게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며 막을 내렸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